번째 문제는 뭐냐면 야 자연스러워. 꽁트 같다 꽁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가장의 문제 제기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연구하는 게 가능하냐? 라는 질문인 그런 거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지. 네. 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뺌 이제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손에 안 잡히는데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를 연구할 수 있냐? 논의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딱 맞는 비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식을 얻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감각 지각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근거 없는 지식들은 가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도덕, 미학, 뭐 정치 이론, 사람의 능력, 성격, 지능 이런 것과 관련된 주장들은 근거 없는 사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각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속성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학계에 실증주의에 관련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세기 원자론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볼츠만이 원자론을 주장했어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리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자들 간에 일어나는 작용이다. 원자의 존재를 가정하면 기존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굉장히 해결이 많이 됐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원자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건 굉장히 나중에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학현미경은 있었지만 이걸로는 원자까지를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전자현미경이 나와야 이건 20세기가 돼서야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걸 이제 비판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마흐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자가 눈에 보여? 안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건 잘못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 법칙이란 거는 직접 관찰된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실증주의가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측정 가능한 열과 압력으로 설명하는 게 대세였어요. 물리적 현상들 다 이 두 가지 측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볼츠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눈으로 직접 관찰되지 않아도 개념과 가설을 이용해서 현상을 설명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 물리학이 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관찰된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자는 그 당시에도 계속 관찰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게 기존에 해결이 안 됐던 것을 원자 개념을 받아들이면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창 논쟁이 되다가 결국에는 학계에서도 이 원자론이 수용이 된 거죠. 그리고 관찰은 아주 나중에 기술된 이후에나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론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 그죠? 양자역학, 관찰 가능해서 활용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유용하기 때문에 현상을 잘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통계학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통계학은 관찰된 데이터만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표본을 확률, 가지고 그렇죠. 확률 분포라고 하는 이론적인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이용해서 현상을 설명하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론과 실증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증은 각기 자기만의 방향으로 서로 관련 없이 방향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가 수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이나 성격같이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는 심리적 개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능과 성격에 관한 이론들이 있고 그리고 지능과 성격을 측정하는 심리검사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식을 정교하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지식을 정교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증주의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 다음에 비판하면서 나온 이런 태도들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론 물리학자나 실험 물리학자의 관계도 비슷한 거 같고 그리고 하나 공통점은 이론 물리학자 혹은 개념을 정의한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기 전에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연구를 정교하는데 측정은 안 됐지만 개념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통계학도 마찬가지네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쓴다. 그렇죠. 되게 신기해요. 뭐가요? 전부 다 제가 비판하고 싶은 증거거든요. 근데 왜 긍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이요? 네. 양자역 같은 네. 그러니까 인간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서 쓸모있게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비판이라고. 네. 왜냐하면 걔네는 다 측정 가능한 레벨로 넘어갔거든.
제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 측정 가능하지 않은 레벨에서도 지식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됐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상태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증거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전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조직 심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특별하게 어떤 이론을 갖고 사람들이 평가했다고 쳐. 그럼 제가 조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뭔가 교육 성과가 측정되었다고 조작적 정의를 내려서 측정하시고 평가하셨잖아요. 그래. 그게 조직의 실제로 개선에 도움이 됐나요? 개선이 도움이 되죠. 어떻게 돼요?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고 있는 모델들이 있죠. 예를 들면 네. 이제 교육을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측정해서 평가하거든요. 네. 레벨 1, 2, 3, 4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우자마자 시험 봐서 결과를 평가하는 지식에 대한 습득을 보는 건 뭐 레벨 1이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성취로 나타나는 레벨 2고 현업에 가서 도움을 주는 건 레벨 3고 뭐 그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준 게 레벨 4예요. 근데 그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주 사례를 들어서 저도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을 들 수는 없는데 그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 기업들이 교육에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지식적인 성장,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이 직무 역량을 올리거나 지식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교육 말고는 방법 자체가 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직무 역량이 올라가면 그게 교육의 성취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 지능을 제가 예로 들고 있었으니까 지능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든 지능 검사 도구가 있고 네. 그러면 이 지능 검사 점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발하는 데 쓰거든요. 네. 왜 쓰냐면 지능 검사 점수가 이 사람들의 수행을 예측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학업 수행이라던가 합격이라던가 뭐 정신적인 과정들도 마찬가지고 심리적인 기제들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의 업무 성과도 마찬가지고 지능을 측정해서 나온 지표들이랑 이 지표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의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견해가 합의가 된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용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지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인지가 정의된 적도 없고 지능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실체도 아니지만 이거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이것에 관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는 거죠. 교육 성취도도 그렇죠. 뭐 사실 지금도 누구 하나 정의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한다고 지금 사실은 기업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교육도 똑같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네. 저는 되게 이상한 전 세계적 교육 행태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돈 쏟아붓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비판도 있다. 있을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교과목이 없는 형태의 교육 방식을 시도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어떤 조작적 정의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진 조작적 정의에 함몰되지 않으려는 노력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특히나 초등학생도 이제 그래서 시험이 없어졌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학업 성취도라는 1단계 조작적 정의라는 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측정한다 라고 선언되는 순간 그 측정 방식에 왜곡이 발생해요. 지금 지능 검사지도 예를 드셨는데 사실 말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부해서 노력하면 되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지능 검사지는. 공부해서 왜곡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측정해내는 건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왜곡당하지 않게 계속 바꾸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는 지금 이런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를 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게 회사에서 과연 그것 때문에 실제로 유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신입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퇴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잘 측정한 건가? 회사에 내에 적응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선발을 하는 도구일 텐데 지금 계속 엄청나게 자주 퇴사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 그러면은 잘하는 방식인 건가? 일단 지능은 퇴사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어떤 도구가 오차가 발생하고 제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쓰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오차가 크면 쓰지 않을 이유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오차이기 때문에 쓰는 거죠. 커봐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오차라는 거에 대한 감각이 달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지 네. 애초에 쓸모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키보드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의 정확도가 되어야 내가 수용할 것인가의 네. 기준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조직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도구 자체의 쓸모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펙트한 도구가 아니라는 그렇죠. 건 모두가 공감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한점을 인식하고 쓸 수 있을 만큼 쓰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도구가 쓸모없어라는 얘기하면서 생기는 저의 감각은 어떤 느낌이냐면, 키보드를 칠 때 키보드의 오차가 한 1초에서 3초 같은 느낌으로 쳐지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랜덤으로 크다고. 랜덤으로 키보드를 입력하는데 내가 안녕하세요를 쳐야 되는데 각각의 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초에서 3초 정도 다르게 발생해. 근데 그게 지금 인적성 검사나 지능 검사나 이런 애들의 오차 범위인 것 같단 말이에요. 저의 감각에서는. 네, 오차가 굉장히 커요. 거 봐요. 네. 그렇다면 그게 쓸모가 있는 게 맞는 건가? 키보드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 근데 어떤 이런 느낌이냐면 거죠. 잠깐만요. 내가 입력해야 되는 도구가 키보드밖에 없어. 딱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써야 돼. 그거예요. 자, 아까 키보드가 아닌 다른 입력 도구 대안이 있으면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쓰면은 되는데 나는 차라리 그 도구를 안 쓰는 다른 방법을 찾을래요. 청취자분들이 지금 왜 얘들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냐라고 해서 궁금해하실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텐데. 안 쓰는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되게 스마트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자든 현업자든 그걸 네. 찾고 있잖아요. 얘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죠. 일단은 박 박사의 얘기가 주류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전제는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편함도 가지고 있다. 아니 내가 이런 주류 논의도 얘기 있- 주장을 이 하는 건 방법을 아니지. 쓰는 사람도 그 생각을 같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오차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상한 거죠. 왜 쓰는 거야 대체? 유일한 대안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쓰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설계적으로. 예를 안 들면 쓰는 우리가 네.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건 자전거밖에 없어. 네. 근데 최선의 길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건데 비행기가 없어서 비행기 정도 속도를 바라기 때문에 자전거 안 탈 수는 없잖아. 어쨌든 가야 되잖아. 뭔가 목적을 향해서. 예를 들면 교육 효과성 평가 같은 것도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이런 걸 외우지 못해가지고 커크패트릭이란 모형으로 레벨 1, 2, 3, 4를 측정하거든요. 뭐 레벨 1은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만 찍는 거고 레벨 2는 학습 성취도. 교육의 효과를 그쵸.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또 정말 만족했어? 이게 레벨 1이에요. 레벨 2는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습득. 그러니까 이제 지필 테스트 같은 걸 보는 거죠. 학습했던 걸 이해하는지. 네. 레벨 3가 그 학습한 행동을 현업에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개인 평가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결과 평가로 경영 성과인 거예요. 아까 비즈니스 임팩트 얘기했던 거. 교육훈련 참가자가 얻게 된 성과가 실제로 조직에 영향을 줬느냐. 근데 이건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한 실험군과 교육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육이라는 게 비즈니스 성과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건 모두 아는데 근데 왜 써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걸 써야 그 다음에 개선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선된 모델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체를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박 박사는 지금 그 모델에도 오차가 너무 많고 잘못된 과정이 너무 많은데 왜 굳이 그걸 써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말고 차라리 그러니까 아예 봐봐요. 새로운 관점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냐면 이 모델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 뭐 발전하는 건 100% 제가 이해가 완벽하다는 게 되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길을 가요. 네. 근데 이제 저번에 염경환이 방송에 나와서 공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랑 되게 비슷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염경환이 정말 개그맨 염경환. 개그맨 염경환이요. 개그 사람이야. 염경환도 요즘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 그죠. 개그맨 염경환이 그 홈쇼핑에 누구야? 자주 나오는 사람. 맞아요. 민머리에. 홈쇼핑 나와요 요새? 슈퍼 인기 있는. 아 진짜? 예.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지상렬 요때 같이 있었던 개그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자기 학창 시절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전 세계 1등 할 것 같은 수준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나 그 얘기 봤다. 네.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란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외우면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성적은 거의 꼴찌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죽을 듯이 열심히 했는데 무슨 교과서 뭐에 뭐 나오는지 다 외웠대요.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대요.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대로 열심히 했는데 꼴등을 했어. 근데 학창 시절 내내 그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 거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죠.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는 죽을 듯이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법의 길이에요. 꼴찌를 하진 않는다는. 근데 그건 조금 너무 샘플링의 오류가 아닌 거야. 첫 번째, 염경환이 그럼 진짜 그렇게 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나는 염경환의 말로밖에 의지 못하는 건데. 아니 뭐 주변의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니까. 진실이냐인 거고. 그리고 정말 무슨 몇 페이지 어디 무슨 단어니까 다 기억하는데 뭐. 두 번째는 그래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발전 가능한 영역이 우리가 아무리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10초대로 미만으로 진입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달리기 하고 싶어 달리 뛰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 됐으면 성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건 이해하고 있어. 너무 뭐냐면 일반화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잘 됐다 잘못됐다의 다른 사례는 뭐가 있냐면 올림픽을 들 수 있어요.
올림픽의 최초 시대의 그 측정된 결과물들이랑 지금의 측정된 결과물들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최초에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한 결과물일 텐데 지금은 뭐 초중고생들이 그냥 연습하면 되는 레벨의 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방법이라면 성장해요. 그건 저도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좋은 학업 성취도 평가? 아니 학업 성취에 대해서 누구 말씀해주신 이론에 대해서 그 사람을 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그러면 정말 그 측정 도구를 기업에서 활용해서 정말로 모든 그 교육 받았던 사람들의 성취도가 올라갔다게 증명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면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적당히 포장되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저런 연구들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타당화가 되어야만 일반적으로 학계에 알려질 수가 있고 그거를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오랫동안 한번 검증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1960년대 발표에서 계속 검증되고 있는 왜냐하면 이거랑 이런 쪽의 이론들은 워낙에 많거든요. 이론은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서 뭘 선택할 건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만 듣고 그럴듯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진 당연히 않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질문한 게 입증이 되었냐라는 질문에 입증이 됐다고 답변을 한 거예요. 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박사님을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죠. 네. 이런 넘어가겠는데 관점도 있다는 걸 우리가 듣는 건데 근데 아까 그 방법 얘기는 염경환이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방법을 염경환이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그치. 무슨 얘기냐면 같은 도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조직이 이 도구를 좋은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조금 다른 무슨 얘기냐면 염경환이 만약에 머리가 굉장히 나빴다면 지능이 굉장히 낮았다면 좋은 교육 방법이 있어도 이 사람은 효과를 못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방법론이 입증된 것, 사람들 사이에서 수용될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 활용했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우사인 볼트처럼 훈련 받는다고 10초 내로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의 그 직적인 캐파라는 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지능 검사는 어느 정도 훈련 가능한 레벨의 범위라는 게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인지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라고요. 당연히 슈퍼 천재들은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성장 가능한 방식으로 측정하려고 노력하는가라는 범위에서 그게 실제로 측정하는 게 비용 편익적으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게 가치가 있어서 쓴다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지능검사 얘기는 나중에 제가 그리고 그 선발 도구를 다룰 때 지능검사 얘기만 따로 한 번 더 하기는 할 거예요. 그때 얘기가 조금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박 박사 한 번만 공격해 볼게요. 박 박사 이야기는 약간 왜냐하면 무용론이기 때문에 무용론에는 어떤 이야기를 대도 사실은 설득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박 박사한테 그럼 물어보면 박 박사의 지금 인생 중에 선택한 것과 돈을 투자하는 것들은 다 완벽하게 증명되고 박 박사가 납득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를 들면 차라리 전 이렇게 질문하고 대학원에 간 거라든지 박 박사 인생에다가 그거를 두지 말고 왜냐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내가 하지 믿는 말고 이론을 내가 실제로 의사결정해야 그게 이론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지. 이론에 믿지 않으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되지. 이건 반칙이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거는 메신저랑 메시지를 따로 구분해서 공격하는 건 다른 문제지.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인류가 내린 의사결정 중에 박 박사가 수용할 만큼의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예가 있나요? 인간을 측정하는 이외에 전부 다요. 과학적으로 된 거라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불. 아까 말한 촉근 이론. 원자. 촉근 이론은 얘기한 적 없는데 어쨌든 당신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예시 전부 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론이 먼저 나오고 실증적으로 결정되어서 이론이 효과를 봤잖아요. 이론에 사용해서 효과를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다 쓸모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론 때문에 실제로 효용 가치를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박 박사는 인간을 측정하는 거에 한해서는 무용하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인간을 측정하는 게 지금 어떤 이론을 갖다 대더라도 오차가 너무 큰 것 같은 근데 거야. 박 박사가 지금 저는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물리학 전공자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아요. 알아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 대한 비판은 엄청나게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거거든요. 알아요? 상대선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야 하죠. 그러면 사람을 타는 거랑 똑같은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도 차이라는 거죠. 맞아요.
오차 범위가 차이다. 네, 오차 범위가 차이예요. 오차 범위가 완전 무결하진 않아도 당연히 완전 그 정도 무결하지 수준의 않죠. 오차는 수용할 수 있으나 그럼요. 사람의 측정에서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아니 지금까지 증명된 게 사람의 측정은 오차 범위가 클 수밖에 없다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나는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된 게 우리가 냈다 여기에 극한까지 공부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 박사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해도 우리는 방어할 수 없고 그렇게 모르는 사례 가지고 모르는 사례 가지고 우리가 일반론으로 그러니까 우리 넷 중에 진짜 나 그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라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계에 대해서요. 그렇게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게 맞다고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조금 아니, 애매하네. 근데 이건 동의했는데 뭐. 아니 네. 인간 측정에 대해서도 정말 인간 측정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검증해보고 예를 들면 박 박사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과의 갭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라는 걸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측정에 대해서 오차가 없어라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네. 그냥 연구 재현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말도 안 되게. 그냥 그걸로 끝나요. 뭐가 떨어진다? 연구 재현성. 제가 재현성. 네, 자동화 반복 네네네네. 얘기할 때 반복성과 재현성 얘기를 했잖아요. 재현성이 높은 연구가 굉장히 희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방금 제한성이 심리 검사 중에서 지능 검사는 매우 높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인간 측정들 중에서죠. 네, 그렇죠. 인간 측정들 중에서 측정이라는 모든 레파토리 중에서가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측정, 그럼요. 인간을 대상으로 맞아요, 하는 맞아요. 측정 방식 네, 중에서. 맞아요. 근데 오차가 크다라는 표현은 정답을 알고 있을 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저, 기준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오차가 크다. 이런 거죠. 잠깐만요. 무슨 느낌도 같이 있냐면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네네 좋아요 박박사한테.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라는 속성 자체가 오차를 그렇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능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실용성 부분까지 아직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질문은 그럼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연구는 해야죠. 지능은 어떻게? 조작적 정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돼요. 연구 아니, 방법이 잘못되지 현실의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넘으면 안 쓰면 된다고. 안 된다? 네, 아직은 그렇기에는 너무 오차가 커요. 그렇게 그러면- 측정된 결과로 현실 네.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네. 그가 조직의 무언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연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연구에 반대하는 게 현실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면 안 된다. 얘가 쓸모 있으니까 갖다 써야지 레벨로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군대에 입대할 사람을 판단할 때 지능 검사를 쓰거든요. 그거는 장교 측정하려고 했던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박 박사가 얘기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네. 그럼 거기에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실제로 지능 지수가 많이 이렇게 쓰이죠. 그게 행정에서. 처음에 그렇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도 그 그다음에 18점이 특수학교를 갈지 말 건지를 판단할 때도 지능 검사를 그거는 쓰게 사실은 되고 군대뿐만 아니라 행정문 모든 요소에서. 초중 고 대학교 모든 곳에서 다 쓰이죠 지금 지능 검사. 근데 그렇게 넘어와서는 안 되는 음. 준거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네. 뭘로 판단해야 되나요? 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땐 맞아요. 왜냐하면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는 랜덤하게 판단인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랜덤하게 아니라 어쨌든 더 다른 방식이 있어요라고 제가 말할 정도로 전문가는 아니어서 거기까지 어떻게 내가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능 검사가 효율적인 방식이란 건 공감해요. 뭐 비슷한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출신 대학이 있을 거예요. 출신 대학. 출신 대학은 굉장히 효과적인 준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만들어내는 지능 검사의 일종이죠. 그거의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여요. 실제로. 왠 줄 알아요? 평가할 때 쉽거든.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니까. 잠깐 딴 얘기로 가지 말고 네. 제 질문은 뭐였냐면 그래서 지능 검사를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네.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계속 되는가? 지금 얘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지능 검사여서 어떤 논의를 하든 지능 검사로만 계속 몰고 계시긴 하는데 예를 드는 거 왜냐하면 네. 심리 검사 중에서 학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신뢰하는 도구고 네네네. 오랫동안 많이 쓰여온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도구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것마저도 오차는 분명히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검증하고 넘어가야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데 이거 가장 타당도가 높은 검증 도구마저 무용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이제 수 있죠. 심리학자들이 의미가 없는 만든 거지. 도구 중에 제일 쓸모가 확인된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이걸로 검증하고 싶은 이것도 거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논의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 박 박사의 이야기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HR 자체의 무용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인간은 측정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휴먼 모든 리소스 행위가 무의한 매니지먼트라는 거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문과 이 분야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선발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 평가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고 선발은 굉장히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전문가가 그 하위 사람을 찾던지 아니면 자기보다 전문가라는 증거를 찾아내던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능 검사에 대해서는 좀 사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왜 과거에 지능 검사가 유용했냐면 자원이 부족해서였어요. 왜냐면 답을 회피하시는 거 아니 자, 그러면 우리 유용해. 여기까지만 아니, 정리하고 잠깐만요. 대답 마무리할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지능 검사는 유용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뭘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지능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선발의 행위에서 지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군에 입대를 시킬 건지 말 건지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대안이 있냐? 대안은 어떻게 있냐? 하면 좋냐고. 지능 검사가 오차가 이게 커. 없으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인프라를 깔아놓고 나서 지금 나를 압박하는 건데 인프라가 안 깔려 있다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용하고 쓸모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얘를 빼면 어떡할 건데 대체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프라가 설계될 때 그걸 뺀 채로 하는 설계부터 아니 그러면 새로운 국가를 형성했다고 가져. 아니 그래서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고 학자들이 들어가서 조직 시스템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 그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좋아요. 하면 선발 도구로 군 입대할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군대 입대하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같은 게 이렇게 싸운 거구나.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담당자들이 판단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주는 거냐, 기회를 박탈하는 거냐라는 상황에서 지능 검사를 근거로 하는 건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니까 지능 검사류의 시험들이 굉장히 유용했어요. 저 앞에 그냥 제 논리 다 할게요. 들어봐요. 유용했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한적인 자원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몰아줘서 그쪽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다 같이 커지자라는 논리에서 1번 그런 논리가 있었고 2번 장교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을 지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독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머리가 없는 사람들과 머리 있는 한 명이 극도로 많은 명령에 의한 활동을 했을 때 이익이 극대화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지능 검사가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사회 시스템이 그런 조직 구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기에 여전히 그러한가라고 할 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은 효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앞에 말했던 것 중에 다시 얘기하지만 현재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과거에는 유용했어요. 제가 봐도. 여전히 제 질문에 답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효용 가치가 있어요. 있는 것도 하나 이게 지금도 적합한지는 모르겠다.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그 다른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리소스를 많이 투입해야지만 대체제를 얻어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많이 동원되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기업에서만 해도 사람을 평가할 때 출신 학교로 뽑으면 쉽게 끝나잖아요.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런데 그걸 안 쓰려고 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투입돼요. 근데 저는 그 리소스를 투입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일단 그 정도로 박사가 얘기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방식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고 거기에도 오차는 여전히 있고 심지어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오차가 훨씬 더 큽니다. 지능 검사에 비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것도 오차는 여전히 있고 심리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게 가지고 있는 유용한 가치가 또 다른 곳에서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저는 박 박사의 이야기가 전반적인 컨셉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됐어요. 과학계에서는 그 오차라고 하는 게 진짜 식스시가마 단위에 막 몇만 개가 있으면 오류가 뭐 한 5개, 6개가 나오고 재현 가능하고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인정이 될 만한 오차의 수치인데 인간의 이 시스템을 덮어씌우기에는 인간은 너무 중요한 거지. 진짜 정말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합의한 그것들은 너무나 큰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그 안에 많은 오차들이 있고 왜곡하기 쉬운 상태라는 거지. 더 좋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인프라와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것들도 많다. 예를 들면 관행적으로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지능검사 특정 도구부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박 박사 약간 철학적인 부분을 봐도 이런 거에 약간 반하는 그런 이제 엄밀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아까 두 분이 공격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그 하나의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 좀 되게 존중해요. 그리고 되게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저랑 배치되는 개념과 신념을 만날 때마다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본인은 그것들을 행동할 수 있나? 난 이 공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격이지. 왜 공격이야? 예를 들면 메시지를 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메신저가 실제로 행하는지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공시설을 아껴야 되라고 주장한 사람은 본인도 나는 공공시설 아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봐봐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얘기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말이 틀렸나요? 근데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런 그렇지만 삶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논증이 틀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아, 메시지의 가치가 이것도 하나 개인의 신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개인 신념이라고.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 조가장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아까 박 박사 삶의 태도 얘기한 것처럼 나도 삶의 태도라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랑 내 행동이 일치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더 신뢰 있게 보이고 그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 정말 그대로 정말 엄밀하게 인간의 수정 도구에 대해서 딱 자유롭게 신념만 추구하며 살고 있냐? 나는 그렇다면 정말 존중하고 인정. 그건 근데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내 삶 속에서 공자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동양 철학 쪽을 좋아하는 그런 거든. 내가 뱉는 거랑 행동이랑 일치시켜 나가는 삶을 관철시키는 게 철학인 거지 개인의. 조금 다른 문제인데 사실 그거는 메신저가 메시지에 힘을 실기 위한 방법론이지. 나는 그렇게 봐요? 네, 비유를 잘 몰라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메시지에 힘이 실려요. 근데 나는 그 비유는 내가 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나도 개인의 신념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 정도로 신념이 굳건하다면 그러면 개인의 삶은 어때라고 한번 물어본 거지. 잠깐만요. 최 반장님. 이거 오늘 우리 이렇게 방송해도 돼요? 재미있는 건가요 이거 지금? 난 모르겠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어. 즐거우신가요?